같은 70대 완전히 다른 두 노년의 삶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아침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웃고 격려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함께 웃고 떠들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져요. 반대로 다른 한 분은 어떨까요?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살지만 마음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고 와도 기분이 나쁘고 밤에 누우면 낮에 들었던 서운한 말들이 계속 떠올라 마음을 괴롭힙니다. 즐겁기는커녕 괜히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곱씹어 볼수록 기분이 나빠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분의 삶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곁에 둔 사람의 차이입니다. 30년간 노년 심리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의 비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많은 친구가 아니라 단 2~3명의 진짜 친구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많이 만났지만 그 만남이 대부분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0세 이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잘못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아닌 오히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병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이 되는 관계를 오래된 인연이니까, 그래도 친구니까 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남은 소중한 시간을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가두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도 나이 들어 친구가 있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만나고 나면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경험. 상대가 툭 던진 한마디에 밤새 곱씹어 본 경험. 즐거울 거라 기대했는데 돌아올 때는 왠지 모를 허탈감과 답답함을 느꼈던 경험. 혹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 전환점의 첫걸음은 노년에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유형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잘 구분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마치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가지 유형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께서 결코 예상하지 못하실 인물일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을 지혜롭게 살아갈 길잡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은 이번에 또 5천만 원이나 올랐어.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냥 웃어 넘기면 될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허탈감이 스며들곤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월감 중독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72세 박 선생님의 경우 매월 있는 동창 모임이 점점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모임에만 가면 누구는 자식이 좋은 차를 샀다, 누구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다, 누구는 연금이 얼마다,
그런 얘기만 나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자꾸 우리 집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괜히 가족들에게 짜증이 나고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우월감 중독자가 만들어내는 독성입니다. 우월감 중독자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상대방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성공담, 자랑거리만 늘어놓죠. 그리고는 마치 상대방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립니다. 더 교묘한 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 자랑을 섞어 넣는 경우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괜찮아? 우리는 다행히 투자를 잘 해놔서 오히려 수익이 났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상대적 박탈감의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월감, 중독자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비교성 대화에 노출된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지수가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수면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월감 중독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할까요? 사실 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니 끊임없이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거죠. 마치 구멍난 물통에 계속 물을 부어 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엔 언제나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생을 불안과 비교 속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불안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우월감 중독자와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뭔가 더 성취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화의 90% 이상이 자신의 이야기고 상대방의 소식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월감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소식을 말할 때 즉시 자신의 더 좋은 소식으로 화제를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명백한 우월감 중독의 징후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성취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의 어려움까지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우월감 중독자는 절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월감 중독자보다 더 위험한 두 번째 유형은 겉으로는 따뜻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불행은 위로해 주지만 여러분의 행복은 절대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69세 방 여사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방 여사님은 며느리에게서 너무 마음에 드는 예쁜 구두를 선물 받아 친구들 모임에 신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유행한 거잖아. 며느리가 센스가 별로네. 그 말 듣자마자 방 여사님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분명히 예쁘다고 생각했던 구두가 갑자기 촌스럽게 보였고 괜히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질투의 화신이 만들어내는 독성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순간적으로
도구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투의 화신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는 적극적으로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합니다. 둘째, 이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질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돼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서 같은 이유를 대며 기쁨의 찬물을 끼얹습니다. 셋째, 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소식을 나누기가 점점 두려워집니다. 어차피 기분만 상할 테니까요. 영국 런던대 뇌영상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질투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실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부위라고 합니다. 즉, 질투의 화신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볼 때 실제로 고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고통이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질투의 화신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한 심리학 실험에서는 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은 후 질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300%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질투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 호르몬이 증가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질투의 화신들에게 여러분의 행복은 독이며 여러분이 행복할 때 실제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점은 샤덴프로이데라는 현상입니다. 독일어로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질투의 화신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괜찮냐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제야 균형이 맞네 하며 은근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정말 잘 됐다, 축하해 하고 바로 기뻐해 줍니다. 반면 질투의 화신은 그래, 근데 말이야 하고 부정적인 말을 덧붙이거나 아예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더 정확한 테스트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있을 때마다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적어 두는 겁니다. 몇 달만 지나면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인지, 누가 질투의 화신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결국 질투의 화신과 자주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점점 행복을 숨기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지 못하고 기쁨마저 혼자 삼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은 무서운 반전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척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이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불편했던 경험 있으시죠?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경계선 파괴자입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70세 최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놀려요. 이 친구는 원래 바보야. 옛날에 이런 웃긴 일이 있었어 하면서요. 처음엔 친한 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친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창피한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요. 경계선 파괴자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들의 행동을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친밀함은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가까운 관계에서 경계가 무너질 때 사람의 자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개월짜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친한 사람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0대에서 70대 성인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매주 일기처럼 대인관계 경험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떠벌렸다라든가 모임 자리에서 농담이라며 나를 놀렸다 같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달 심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존감 척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검사, 사회적 만족감 같은 지표를 측정했죠. 그 결과가 충격적이게도 친밀감을 핑계로 사생활을 침해당한 경험이 반복된 참가자들은 불과 6개월 만에 자존감 점수가 평균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내가 예민한 건가 라며 스스로 위축되었고 결국 사람을 새로 사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경계선 파괴자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째, 이들은 우리 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 뒤에는 항상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 따라옵니다. 둘째, 이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당황스럽게 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셋째, 이들은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표현하면 예민하다, 너무 민감하다고 반응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문제 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친밀감의 착취라고 부릅니다. 즉, 관계의 친밀함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더 교묘한 경계선 파괴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퍼뜨립니다. 누가 요즘 건강이 안 좋더라. 누구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나 봐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들에게 항의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걱정돼서 한 말인데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며 자신의 행동을 선의로 포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런 불편도 못 느끼죠.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다릅니다.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하면 즉시 사과하고 행동을 바꿉니다. 하지만 경계선 파괴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계선 파괴자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불편하다면 불편하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색해도 한번 선을 긋고 나면 상대도 더 이상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때론 대화를 슬쩍 다른 주제로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편한 얘기에서 벗어나면서도 분위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게 답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면 덜 만나는 게 지혜입니다. 3가지 유형까지 들어보니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생 곁에 두면 내 마음을 가장 고갈시키는 사람, 4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이런 사람 두고 계신가요? 고마워, 미안해. 이 2마디를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4번째 유형은 바로 일방향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모든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74세 정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35년 동안 친구 챙기고 살았어요. 아플 때는 병원 데려다 주고 힘들다고 하면 돈도 빌려주고 급한 일이 있으면 내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죠. 그런데 제가 힘들 때는 어땠을까요? 돌아온 말은 늘 나도 바쁜데 왜 나한테 말해? 여태껏 미안하다, 고맙다, 말 한마디조차 없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들은 받는 데는 둔하면서도 주는 데는 극도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덜 챙겨주면 즉시 섭섭해하죠. 대화도 늘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자기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 얘기로 끝나요. 내 안부는 묻지도 않으면서 자기 어려움은 한없이 털어놓습니다.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일이 생기면 마치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듯 요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노동의 불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가 오래가면 결국 관계 자체가 독처럼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이 10년 동안 1200명의 부부와 친구 관계를 추적 조사한 결과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는 불균형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보다 60%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우울증 발병률도 무려 2.3배 높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지 6개월 만에 지표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후속 실험이에요.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며 고마워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단 2주간의 짧은 연습만 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고마워라는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참가자들의 우울 지수가 20%나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한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정과 위안을 느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고마워, 미안해.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몸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방향 이기주의자는 이 두 단어를 끝내 내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고갈되고 몸까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상호성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준 일과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을 나란히 적어보세요. 균형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면 그건 분명 일방향 이기주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다음에 만났을 때 평소보다 조금만 덜 챙겨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괜찮아. 늘 내가 해줬잖아 하면서 오히려 배려해 줍니다. 하지만 일방향 이기주의자라면 즉시 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그 반응이 곧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형들 혹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힘들었구나. 맞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은 늘 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압도적인 일은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30년간의 심리학 연구가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해자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질투의 화신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이 반갑지 않게 들립니다. 축하보다는 그런데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월감 중독자를 가까이 두었던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비교를 통해 우위를 확인받으려 하죠. 이것이 바로 독성 관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전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독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친구의 조건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말 도중에 끊지 않고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공감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이죠.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풀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곁에서는 나도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죠. 믿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괜히 바꾸려 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그리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진심으로 표현하며 주고받는 균형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으로 친하다고 해서 선을 넘지 않고 불편한 기색을 알아차리면 바로 멈추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친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이 좋은 친구인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맹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성찰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독성 관계에서도 빨리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성찰이 부족한 사람은 늘 같은 문제를 겪고 또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이끌어줄 관계의 지혜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관계 점검입니다. 종이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만난 후 내 기분을 점수로 기록해 보는 겁니다. 1점은 매우 피곤함, 10점은 매우 기분 좋음입니다. 몇 달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일 겁니다. 늘 5점 이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 세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더욱 소중해지니까요.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려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해서 다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 형성입니다. 독성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친구인가? 나는 경청하는가? 사과할 줄 아는가?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균형을 지키는가? 경계를 존중하는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관계 관리입니다.
좋은 관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어때요? 같은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독성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건강한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쁜 친구 100명보다 혼자가 낫고 혼자보다는 좋은 친구 1명이 낫다. 결국 노년의 삶을 채우는 건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노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5가지 비결.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고 한숨부터 쉬셨나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돈 걱정에 남들 눈치 맞추느라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다 터진 낡은 보자기처럼 너덜너덜해지진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올 나중을 위해 스스로를 소모품처럼 아낌없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식들 다 자리 잡으면,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그렇게 우리는 평생 나중을 위해 눈앞에 오늘을 저당 잡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장되지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지옥처럼 참으며 사는 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뭘 바라나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체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값싸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주에 적힌 운명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낼지 괴로움 속에 보낼지는 100%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집을
바꾸세요. 차를 바꾸세요. 이런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각 하나만 바꾸는 순간 지옥 같던 하루가 천국이 되는 5가지 마음의 비결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거부터 싹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불안하다를 설렌다로 바꾸세요. 여러분, 요즘 잠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건강은 앞으로 괜찮을까? 자식들 사는 게 힘든 것 같은데 돈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불안한 게 당연하지 않나 싶으실 겁니다.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불확실한 앞날을 마주하면 자동으로 위험하다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존 본능이 강해져서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뇌는 불안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나는 증상,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아시나요? 보통 불안하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젊은 시절 첫 데이트 나가기 전 혹은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심장이 뛰고 입술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불안해 죽겠네가 아니라 정말 설렌다고 했습니다. 몸의 증상은 똑같은데 우리가 붙인 이름만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67세 김 선생님이야말로 이 핵심을 제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 후에 매일매일은 뭐 하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불안에 시달리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뭐 하실 거예요? 김 선생님이 힘없이 글쎄 뭘 할까라고 하니 그 순간 손자가 말했습니다. 와, 할아버지는 좋겠다. 매일 새로운 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불안해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노후를 남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남았다는 말, 왠지 쓰고 버려지는 자투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세 이후는 인생의 나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의무와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된 진짜 나의 첫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산전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좀 넘어진 대로 어떻고 시도했다가 안 된 대로 어떻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배짱이야말로 우리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60세 이전의 여행은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 사회가 정해준 코스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유여행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진정한 여행 말입니다. 가이드가 없으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없기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은 새로운 길이고 정답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나는 불안한 노인이 아니라 매일이 설레는 여행자다. 불안이라는 차가운 단어를 설렘이라는 뜨거운 단어로 갈아 끼우는 순간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이 막을 시작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결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2장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평생 해야 한다는 말에 갇혀 살았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자식 키워야 한다, 부모님 모셔야 한다. 모든 것이 의무였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 혹시 이런 말에 평생 갇혀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해야 할 일들 다 해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 부모님 다 모셨고 할도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뿌듯함보다 마음은 더 허전하고 몸은 천근만근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야 한다는 바깥에서 오는 명령이고 하고 싶다는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같은 활동을 하는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해야 해서 했고 한 그룹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해야 해서 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갔고 하고 싶어서 한 그룹은 행복 호르몬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 몸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당뇨 때문에 억지로 운동하시던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의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걸었는데 걸을 때마다 다리만 아프고 짜증만 났대요. 해야 하니까 하는 운동은 지옥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보니 젊은 시절 좋아했던 춤이 떠올랐답니다. 용기를 내어 복지관 시니어 스포츠 댄스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남사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실력도 늘고 주변 분들께 칭찬도 들으니 춤출 때만큼은 살맛이 나는구나 하고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혈당 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의사가 비결을 묻자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냥 신나게 춤춰요. 여러분, 핵심이 보이시나요?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해서 하면 고역이고 하고 싶어서 하면 즐거움입니다. 같은 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몸의 결과까지 달라진 겁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나이 들면 돈은 좀 있는데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건가요? 맥세넘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도전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며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나는 몸이 가벼워지는 게 좋아서 운동한다고 바꿔보세요. 약을 먹어야 한다면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약을 먹는다고 바꿔보세요. 말장난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뇌는 여러분이 쓰는 언어에 반응합니다. 73 세권 여사님은 약 먹는 게 의무일 땐 아침마다 짜증이 났는데 손녀 결혼식에 내 두 발로 걸어가려고 먹는다고 생각을 바꾸니 약봉지가 나를 위한 선물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같은 약 하나로
짜증이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안 하면 죄책감이 들고 해도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뿐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안 해도 괜찮고 하면은 즐겁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에 치여 산다면 그건 인생막이 아니라 인생막의 무보수 연장 근무일 뿐입니다. 여러분, 연장 근무는 이제 그만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단 하루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3장 억울하다를 그럴 수 있다로 바꾸세요. 살다 보면 참 기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떼이기도 하고 평생 헌신한 직장에서 찬밥 신세가 되기도 하며 평생 내 편인 줄 알았던 배우자가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아주 지독합니다. 과거의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현재의 나를 계속 고문합니다. 잠 못 이루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며 결국 내 몸에 병을 키웁니다. 평생 시댁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친 71살 한 여사님의 기구한 사연을 들어보세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홀씨 수발을 들고 없는 살림에 시동생들 장가까지 보내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본인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은 전부 시동생들에게만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이유로 한 여사님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동생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형수는 원래 그런 거 안 바라는 사람이야 라며 당연하다는 듯 입을 싹 씻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한 여사님은 20년을 억울함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밤마다 그 기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명절에 텔레비전에서 가족들 웃는 소리만 들려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셨죠. 상담실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20년째 붙들고 계셔서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여사님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인정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해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억울함을 유난 떤다고 비웃을 뿐입니다. 억울함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20년, 30년 붙들고 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상대는 이미 까맣게 잊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만 매일 밤 그 기억으로 고통받고 계신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억울해하는 것은 나쁜 놈이 준 독약을 내가 직접 마시고는 그 놈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겠습니까? 결국 독약을 마신 나만 죽습니다. 이제 그 독약을 뱉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사전에 없던 문장 하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바로 그럴 수 있다입니다.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습니까?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십시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60년 넘게 썼으니 고장 날 수도 있다 하십시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는 심리적 방어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묻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건은 나를 괴롭힐 힘을 잃습니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옳은 것보다 편안한 것이 배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피토하며 싸워봤자 남는 건 고혈압뿐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고 허허 웃어 넘기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도 이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왜 그 사람 말을 철떡같이 믿었을까? 그때 왜 바보처럼 참고만 살았을까라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철 모르던 시절 내 식견이 그 정도였으니 그럴 수 있었다라고 자신을 너그러이 안아주세요.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충분히 지고 다니셨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과거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털어냈다면 내 노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고 믿었던 존재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차례입니다. 4장 자식은 보험이다를 자식은 손님이다로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자식 키울 때 나중에 내가 늙으면 너희가 나 좀 봐줘야 한다라는 마음 단 1%도 없었습니까? 아마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자식 세대가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있을까요? 그들도 자기 앞가림이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효도라는 낡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늦게 오면 서운하고 용돈 액수가 적으면 서운하고 전화 한 통 없으면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한테 쥐어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천국, 자식이 무심하면 지옥,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자식의 관객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식들 왔다 가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혹시 안방 들어가서 용돈 봉투부터 열어보지 않으세요? 10만 원 들었으면 에이 이것밖에 안 넣어서 하고 30만 원 들었으면 그래도 이 녀석이 효자네 하십니다. 그 봉투 두께로 자식의 사랑을 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73살 최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명절마다 셋째 며느리 용돈이 제일 적어서 늘 셋째만 보면 마음이 뒤틀렸답니다. 쟤는 나를 우습게 보나 싶어 말도 곱게 안 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셋째 아들 내외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몇 년 뒤 사정이 나아지니까 셋째가 가장 많이 가져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반성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몇 푼의 자식 마음을 재고 있었어요. 그 세월이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식이 뭡니까? 내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내 노후를 책임질 보험 상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내 인생이라는 집에 20년 넘게
장기 투숙했던 아주 비싸고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집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재우고 공부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자꾸 우리 집 안방을 비워두고 그 손님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손님 떠난 방은 이제 내 방으로 꾸며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어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자식이 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는 부모입니다. 바쁜데 얼른 가라. 나도 약속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보며 미안함이 아니라 존경심을 느낍니다. 당당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를 보며 자식도 비로소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가 30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식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반대로 자식을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도 좋았고 본인 노후도 훨씬 행복했습니다. 자식에게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자식은 내 인생의 빛나는 조연일 뿐이다. 자식이라는 손님을 기쁘게 보내주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만의 진짜 천국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자식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는 이 버릇 때문에 인생이 고달픕니다. 힘들 때마다 무심코 내뱉는 그 말 뭔지 아시나요? 5장 8자 소관이다를 내 선택이다로 바꾸세요. 우리는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참 편리한 핑계를 대곤 합니다. 이게 다 내 팔자지 뭐라고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태도는 더 심해집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모두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돌리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운명이나 팔자라는 단어는 내 인생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쓰는 가장 쉬운 핑계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로 어두운 운명에 끌려갑니다. 70세 정 선생님이 딱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생 팔자를 믿고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팔자, 사업이 안 된 것도 팔자,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팔자, 나는 원래 복이 없어가 입버릇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정 선생님만큼 어렵게 살았는데 60대 중반에 작은 커피숍을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팔자가 좋구먼 늦게라도 복이 터졌어.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팔자는 무슨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탓이 아니지. 하지만 60 넘어서도 가난하게 죽을 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정 선생님은 그날 밤 내가 지금까지 팔자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선택의 결과였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의 80%는 과거에 여러분이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평소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수많은 선택이 모여 지금의 경제 상황과 인간관계를 만든 겁니다.
물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배우자와의 이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사건 자체는 운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100%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왜 하필 나야라며 절망 속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기능을 감사하며 더 건강하게 관리해 보자 라고 마음먹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팔자라는 말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지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뭐가 있을까로 바꾸세요. 외롭습니까?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찾겠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로 바꾸세요.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팔자 타령하며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노후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바꾸는 순간 팔자도 여러분 편이 됩니다. 평생을 나중을 위해 참아온 여러분, 이제 그 나중은 바로 오늘입니다. 남의 인생의 관객으로 머물지 마세요. 자식이라는 귀한 손님은 웃으며 보내주고 억울했던 어제는 그럴 수 있다는 한마디로 털어버리십시오. 팔자라는 낡은 핑계 뒤에 숨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깝습니다. 이제 거울 속의 여러분을 향해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마.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선택하는 순간 노후의 문턱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가슴 뛰는 진짜 인생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한 천국에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이 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